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 자격증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우리 시간은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경 계열 친구들이 많고요, 혹은 비상경 계열이라고 해도요,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그래요. 이런 금융권에 취업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것들이 바로 자격증입니다. 금융권에는 다양한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자격증 제도가 협회들마다 상이하게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융업이라는 거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사실 상당 부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운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뭘 따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면허증이란 걸 따야 됩니다. 운전 면허증이란 걸 따야 돼요. 금융업도요. 이 금융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금융업에 관련된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양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금융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 자격증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도대체 이 자격증은 왜 공부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현업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리고 이 자격증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쓰이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나는 이런 분야에 가고 싶은데 자격증을 다른 걸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쌤이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지금 커리큘럼이요. 그렇죠. 금융 자격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격증들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와 어떤 방향으로 순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난이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금융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우리가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을 꼭 듣고 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분야나 혹은 산업이 있다면요, 그쪽에 관련된 자격증을 어떤 걸 따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도 금융권에 삼성증권에서 한 8년 정도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실제 저도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격증의 상당 부분을 선생님도 취득을 했었는데요. 그 취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그 자격증이 있다라는 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금융업에서 내가 그런 업을 하려면요, 내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것처럼 이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쌤도요, 회사에 들어가서 이 자격증들을 쭉 다 취득을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묻습니다, 저한테. 이 금융 자격증을요, 미리 대학생 때 따놓으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래요. 금융 자격증을 미리 따놓으면요, 여러분, 그렇죠, 취업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정말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자격증을 여러분 취득을 한다면요, 회사에 들어와서 이 자격증을 굳이 다시 취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게 회사에 이렇게 묻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쌤이 실제로 회사를 한번 다녀보니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딴다, 공부를 한다, 이게 거의 미션 임파서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회사 생활하면서 공부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 되고자 마음먹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그 정도로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들어와서 따도 되긴 해요. 그래서 실제 많이 땁니다. 근데 의외로 회사 생활하면서 자격증 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배우기도 적응하기도 힘든데 그걸 또 공부를 해서 시간을 내서 또 자격증 딴다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급적 정말 금융권에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대학교 때 시간 있을 때 관련 자격증들을 미리 하나, 두 개씩 따놓으면요, 그래요, 들어가서도 굳이 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여러분 자소서나 스펙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열하게 해도 어느 정도 어필하게 해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걸 쭉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금융권에서 어떤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취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금융권은 4대 금융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은행, 그 다음에 쌤이 근무했었던 증권사, 증권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예, 보험업. 그리고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하나가 더 뭐가 있냐? 예, 카드사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4대 금융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은행, 증권, 보험, 뭐 그다음 뭐 카드. 예, 요렇게 보통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카드를 안 적은 이유는요. 그렇죠. 카드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 자격증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특히 카드사는요. 어떤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은행과 증권과 보험업은요, 문과생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경영경제학과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카드는요, 사실 경영경제학과 학생보다는요, 오히려 약간 이공계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카드라는 금융업은요, 거의 빅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그런 쪽의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저쪽은 그래요. 프로그래밍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짤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카드사 쪽을 지원하면 참 좋을 거예요. 쌤이 지금 카드사를 뺀 이유는 관련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긴 합니다만 다음번에 제가 혹시나 요 4대 금융권에 관련해서 한번 취업 관련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우리 4대 금융권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여러분들이 가시면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자격증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죠. 가장 많이 뽑고 가장 대중적인 금융업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은행입니다. 뱅크. 이 은행권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중 4대 은행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4개가 시중 4대 은행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굉장히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도 엄청나게 선호를 하죠. 이걸 제외하고 또 은행권이 있긴 합니다만 또 뭐가 있냐? 한국은행도 있고요. 산업은행도 있는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은요. 이건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중은행과는 좀 다른 계열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자격증들은요.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이런 특수은행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중은행들을 위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행이라는 곳을 가보면요 여러분 은행은 크게 두 가지 업무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뭐냐? 그렇죠. 우리가 개인 개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행 업무를 하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개인 금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은행은요. 또 기업을 대상으로 그렇죠. 금융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에다가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요. 그 기업에다가 어떤 그런 자금을 회수해 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업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개인금융을 뭐라고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금융은 우리가 업계에서 B2C라고 하고요. 뭐라고? B2C라고 하고요. B2C. 그 다음에 기업금융은 뭐라고 하냐면 B2B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B2B. 자, B2C가 뭡니까? B가 뭐냐?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 E가 to. 우리 영어로 to 있죠. TO. 절로 가다. 뭐 기업과 그 다음에 C가 뭡니까? customers. 그러니까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를 우리는 B2C 영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기업과 기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B2B라고 하는데 즉 기업과 기업과의 관계를 우리는 기업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요게 개인금융, 요게 기업금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에 들어가시면요. 은행에 여러분 한번 혹시나 은행권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영업점에 가면요. 처음에 입구를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번호표를 뽑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번호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개인 업무인가? 업무라고 적혀 있어요. 좀 간단한 업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출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공과금을 수납하거나 통장 정리를 한다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업무를 보는 거는요. 거의 이런 기본 업무, 간단 업무 쪽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렇죠. 뭐라 그래요? 번호표를 뽑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취업을 하셔서 집을 산다거나 혹은 전세 자금을 대출한다거나 혹은 결혼할 때 신혼부부 대출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대출 상담이라는 쪽에 번호표를 뽑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요. 이 출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딱 보면요. 대출 상담하는 쪽은 좀 한산한데 요 기본 업무 하는 쪽은 가보면요. 굉장히 복잡거려요. 예. 여러분들 여기에서 업무가 두 개로 좀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뭡니까? 자격증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간편하게 보는 업무들이 있죠. 뭐 통장 정리하고 그냥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업무 쪽이 뭐냐? 이걸 우리가 창구 업무라고 합니다. 창구 업무. 반대로 우리가 좀 뭔가 대출을 받아야 큰 돈을 대출받아야 되는 거 있죠. 그럴 때를 우리는 이쪽에 심사 업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심사 업무는 뭐냐? 그 사람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재력의 정도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표를 판단을 해서 이 사람한테 정말 대출을 해줘도 되는지, 해주면 얼마 정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심사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들어가서 기본 업무를 보는 곳과 우리가 대출 심사하는 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기본 업무, 간단한 출납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쪽을요 우리는 창구 업무라고 하는데, 그 창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뭐냐? 은행 텔러입니다. 바로 이 은행 텔러는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창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걸 우리는 은행 텔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주로 우리는 은행 텔러 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요, 주로 여수신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뭐다? 은행 텔러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은행 쪽에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업무들, 이런 창구 업무가 난 주로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렇죠, 은행 텔러 자격증을 따면 굉장히, 그렇죠, 내가 취업을 할 때 어필하기에 좋을 겁니다. 내가 이런 거를 할 줄 압니다 라고 어필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선 좋을 거예요. 은행 텔러라는 과목을 보면요, 그래, 거기 보면 창구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어떤 여수신의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과금 수납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전부 다 은행 텔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나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정보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다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은행 텔러를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일 겁니다. 그래요, 이쪽 창구 쪽에, 그렇죠,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게 뭐다? 요 은행 텔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저쪽에 대출 심사하는 쪽 있잖아요. 그쪽 혹은 그쪽이나 요즘에는 그 은행권이요, 대출 심사하는 거 말고도요, 그쪽 말고도 한 층을 더 써서 위층에 어떻게 보면 약간 VIP 라운지처럼 만들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 위에 올라가서 개별 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 자산을 상담받는 곳이 있어요. VIP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뭐냐? 그렇죠,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그 사람 관련된 대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우리는 보통 뭡니까? 자산관리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산관리사, 흔히 말해서 프라이빗 뱅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은행 FP예요. FP가 뭐냐? Financial Planner라 그래서 그 사람의 Financial, 금융적인 것들을 플래너, 즉 계획을 세워주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은행 F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 FP를 가면요, 저기 은행 텔러랑 좀 다르게 어떤 업무를 저기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그렇죠, 저기는 주로 우리가 어떤 서류상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창구에서 서류상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한다면, 은행 FP는 상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기 변동 때 어떤 상품들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들을 주로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은행 FP는, 그렇죠, 우리가 플래너, 우리가 뭡니까? 프라이빗 뱅커로서 어떤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대출 심사하는 이런 쪽으로 은행 FP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은행 FP는 뭐다? 그렇죠, 대출 심사하는 이런 쪽이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산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나는 은행의 대졸 출신으로서 이런 자산관리랑 대출 쪽 심사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은행 FP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은행은 가면요, 그렇죠, 은행이 하는 일 중에 돈을 실제로 저축을 받고 대출해주는 이런 일도 하지만 은행은 환전도 많이 해줍니다. 맞습니까? 즉 은행은 어디나 외국 돈, 외환을 취급을 많이 하는데, 그 외환과 관련된 자격증이 뭐냐? 외환 전문역 1종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게 뭐다? 요게 외환을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외환 관련된 게 여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B2C 영업, 개인금융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나는 회사를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B2C, 개인금융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런 친구들이 따야 될 자격증은 이런 것들이에요. 요 세 가지. 특히 거기에서 나는 은행 창구 쪽 일을 하고 싶다, 은행 텔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대출 심사와 그리고 자산관리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은행 FP라는 걸 따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 텔러나 은행 FP나 공이 외환은 둘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외환 전문역 일정은 같이 공이 따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개인금융 쪽은 이쪽이에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은행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쪽으로 배치받을 겁니다. 신입사원은 거의 다 이 개인금융을 처음에 시작을 해요. 왜냐? 기업금융은 사실 상당히 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개인금융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다시 배치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입사원이 바로 이쪽으로 배치받는 경우는 좀 지극히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은행권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기업금융은 뭐냐면 이제 은행과 기업이 서로 간에 그렇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로 신용분석사와 외환 전문역 2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환 전문역 1종과 2종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같이 외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1종은 개인금융 거라면 2종은 기업금융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신용분석사는 뭐냐? 이겁니다. 이제 기업에다가 대출해 줄 때는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금액이랑 비교가 안 되게 상상을 초월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대출해 줄 때는 기껏해야 뭐 한 몇 억, 정말 많아야 한 10억 뭐 이 정도인데 기업을 대출해 줄 때는 몇백억, 몇천억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을 대출해 주고 개인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것보다는 훨씬 까다롭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분석사는 뭐냐? 말 그대로 기업의 신용과 관련된 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분석사는 주로 기업 대출 심사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회계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고요. 기업의 신용과 관련된 것들도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항상 신용평가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 여러 그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데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스탠다드 앤 포어스라는 그런 신용평가 기관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무디스도 있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신용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신용평가 기관들은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국가도 평가를 하죠. 국가의 신용도도 평가를 하지만 기업들의 신용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용에 따라서 그렇죠. 대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신용분석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대학생 때 좀 시간이 남는다면 이 신용분석사도 미리 따놓으면 참 좋습니다. 왜? 나중에 기업금융을 하기 위해서 신용분석사를 나중에 따야 된다면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어차피 여러분 은행권에 취업을 하면 개인금융에서 여기에서 일을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능력이 뛰어나고 욕심도 많은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미 신용분석사 자격증이 있다면요.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기업금융 쪽으로 회사가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누구를 데려올까요? 그렇죠. 준비된 사람을 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여러분 은행 FP랑 은행 텔러, 뭐 외환 전문역 1종 이런 것들을 따고 그 다음에 신용분석사까지 같이 따놓으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우리가 자격증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증권업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증권사는요 크게 약간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 자격증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주식을 운영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증권사는요. 이렇게 분석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죠. 위험하게 분석하고 운영할까 봐 그거를 항상 뒤에서 견제하는 부서가 있어요. 뭐 리스크 관리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권업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분석 운용하는 쪽의 자격증과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리스크 관리 쪽 자격증 요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증권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여러 부서가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요. 그래요. 증권사의 영업 지점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고객들의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자산을 잘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주로 주식도 다루고요. 그리고 금융상품도 다루고 그리고 펀드도 다루고요. 또 파생상품도 다루고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자본시장법상에요.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증권사 지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펀드나 또 파생상품이나 증권 같은 것들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권유할 때는요.
반드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것처럼 이 관련된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따야 되는 세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SM 때는요, 금융 3종 자격증이라 그래서 증투, 파투, 펀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좀 개정이 돼서 현재는요, 예전에 이 금융 3종이라는 자격증은 대학생들도 딸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 법이 개정이 돼서 현직 실무자들만 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3종이 그대로 있긴 한데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과 또 뭐 있냐?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파생,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요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는 누구만 딸 수 있다? 그렇죠. 요 세 가지는 현직자만 딸 수 있어요. 현직자. 금융권에 여러분들이 취업하셔야만 딸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는 현직자만 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 입장에서 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가 있냐면요. 요게 있습니다. 증권, 요거랑 이제 다른 건데 증권, 투자, 권유, 대행.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요거랑 또 뭐가 있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요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실제로 내가 정말 제품을 이 상품, 금융 상품을 내가 실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요. 요거는 내가 요 사람한테 고객들한테 이런 거 한번 사보세요라고 권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요거는 대학생도 딸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현직자만 딸 수 있는데 요거는 대학생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금융 3종이 대학생들이 사실 증권업이나 은행권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자격증이었다면 현재는 이걸 우리가 현직자 외에는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대학생들은 이쪽의 자격증들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들어가서 따겠다. 그러면 들어가서 요거를 나중에 취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걸 따셨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이거 안 따도 된다? 아닙니다. 이걸 따도 나중에 이걸 반드시 따야 돼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들어가서 요 시험을 아주 빠르게 취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에요. 금융 3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 뻗어나가는 가지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증권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그렇죠. 주식시장이나 어떤 상품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주식시장에 자신들의 분석했던 내용을 리포트라는 걸 통해서 발간을 합니다. 근데 리포트를 통해서 발간을 할 때 또 거기에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금융투자 분석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널리스트, 분석사가 나중에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은 금융투자 분석사라는 자격증을 그 다음 취득하시면 돼요. 여기 어디 쪽? 그렇죠. 애널리스트 관련된 쪽입니다. 실제 애널리스트가 이 자격증이 없으면 자신의 리포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단, 내가 애널리스트의 자격증을 가지고 애널리스트의 자격으로 이 자격증 없이 1년 동안 수련을 닦으면요. 1년 동안 거기에서 내가 어쨌든 수련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자동으로 이 자격증이 취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애널리스트는 처음부터 자기 보고서가 나갈 때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걸 엄청나게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자격증을 다 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대학생도 딸 수 있으니까 대학생 때 나는 애널리스트 쪽 일을 하고 싶어 미리 따놓으면 좋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되면 거기 여러분들 이름을 달아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따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펀드 매니저 같은 실제로 주식을 운용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투자 자산 운용사를 요걸 따야 됩니다. 요건 뭐냐? 펀드 매니저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펀드 매니저는 실제로 주식을 운용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마치 똑같아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따야 되는 것처럼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규제해서 이걸 따라고 만든 게 뭐냐? 투자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투자자산 운용사를 대학생 때 미리 따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차피 따야 되는 거 미리 따놓고 이렇습니다 라고 어필하기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가지는 내가 애널리스트를 되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따야 되는 자격증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내가 전문적 지식이 있고 내가 좀 더 전문가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따는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우리 금융권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CFA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CFA는 실제 애널리스트든 펀드 매니저든 누구나 다 금융권의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그렇죠.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많이 도전합니다. 이 CFA라는 자격증은 국제 자격증으로요.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미리 응시를 해서 딱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모든 시험이 국제 자격증이라서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도 영어, 그 다음에 시험도 영어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은요. 몇 차로 봐야 되냐? 1차, 2차, 3차를 통과해야 최종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쪽을 내가 공부하다가 더 관심이 생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 스펙이 굉장히 인플레가 돼서 실제 대학생들이 CFA를 대학교 때 레벨 1, 레벨 2, 레벨 3, 1차, 2차, 3차를 다 따서 회사를 들어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나는 약간 정말 이런 좀 심화된 내용이 재미있고 좋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단 여기 문제점이 뭐냐? 시험비가 굉장히 좀 비싸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강의료도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CFA는 여러분들이 좀 여건이 된다면 도전해보면 좋겠지만 굉장히 이 학문 자체, 자격증 자체 커리큘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아니다? 그러면 회사 들어와서 그때 준비하셔도 됩니다. 쌤도 회사 들어와서 회사에서 이 CFA 비용을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받아서 쌤도 이 자격증을 그때 공부를 해서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석과 운용 쪽에 관련된 자격증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게 운용할까 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좀 견제랑이 좀 그런데 어쨌든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리스크 관리 쪽 팀입니다. 흔히 이걸 우리가 RM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우리가 RM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FR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지금 똑같은데 두 가지냐? 그렇죠. 국제 자격증이 있고 국내 자격증이 있어요. 물론 국제 자격증이 훨씬 더 공인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FRM 자격증을 국제 FRM 가프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좋아요. 여기는 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냐면요. 여기에서는 주로 그렇습니다. 통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수리 관련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이런 거 통계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여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배우기가. 근데 통계학과나 수리학과 친구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이 통계 수리에서 배웠던 회귀 분석이나 각종 미분 적분이 실제 금융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FRM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국제 자격증의 단점이 비싸요. 응시료가 비싸고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 FRM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국내 FRM을 응시하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국제 FRM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가 바로 증권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인데요. 사실 보험 쪽은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자격증이 많지가 않아요. 이 자격증들은 여기는 대부분 대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와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의 자격증이라면요. 보험 쪽은 뭐 아니면 돕니다. 굉장히 쉽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렵거나. 여러분들 보험사에서 가장 간단하게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인데 이거는 쉽게 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자격증, 손해사정사나 손해평가사 혹은 가장 보험사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보험계리사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요건 아예 여러분들이 보험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이런 자격증을 따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냥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로 따보겠다라고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니에요. 좀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고를 실제로 처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손해사정사라고 하고요. 손해평가사는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보험금으로 얼마가 지급돼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사람들 우리는 손해평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실제 손해사정사랑 손해평가사 관련된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 좀 시험이 어려워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 뭐냐? 보험계리사입니다. 보험계리사는 뭐냐면요. 그렇죠. 요거는 보험 상품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보험 상품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험 계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 사람들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요것도 굉장히 통계학이랑 수리가 많이 들어가요. 통계와 수리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에 뭡니까? 통계학과나 수리학과 친구들이 금융권에 관심이 있을 때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많이 이걸 많이 준비를 합니다. 보험계리사는 요거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요. 1차는 비교적 좀 쉬워요. 객관식인데 2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2차에서 수리학문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들 1차까지는 따고 2차에서 도전을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계리사도 그런데 따놓으면 참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뭐 회계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보험사에서는 회계사만큼이나 유망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됐습니까? 그래, 요 정도가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행권이나 뭐 증권이나 혹은 보험업, 약간 보험은 조금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은행이나 증권에서 영업이라는 걸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자산관리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공용으로 좀 쓰이는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CFP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 자격증인데요. FP 뭡니까? 은행 FP랑 똑같은 거예요. Financial Planner인데 뭐 Certified 공인된 Financial Planner라 그래서 우리가 CF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렇죠. 여기 은행이나 증권이나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산관리업에 굉장히 자주 쓰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CFP는 국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은행권이나 증권이나 모두 다 쓸 수 있는데 이 CFP를요, 나라마다 CFP를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CFP를 보기 위한 그 전 단계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건 AFP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FP라는 시험을 보기 전에 대한민국은요, 그렇죠. 이 AFPK라는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만, 이걸 첫 번째로 따야만 두 번째로 CFP라는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는 요거 없이 바로 딸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협회 기준상 AFPK라는 자격증을 따야만이 CFP를 딸 수 있게끔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권과 증권 쪽에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AFPK를 취득을 해서 CFP까지 한번 따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CFP는 이 은행권과 증권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산관리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세무나 세법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실제 금융권에 가서 참 많이 그렇죠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격증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자격증 중에서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가 좀 한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자격증 커리큘럼 관련된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그리고 금융권 안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분야 안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에 따라서 각종 자격증들을 어떻게 취득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